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석겸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7 나이가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본 총각이었지요. 석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곳곳이 해져 비가 내리면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은 흙과 나무로 엉성하게 메워져 있어 겨울 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석겸은 늙은 어머니 박씨 부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석겸이 10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날 이후 어린 석겸은 어머니를 대신해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녀야 했습니다. 손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돌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석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겸을 바보 같은 놈이라 여겼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면 언제나 정직하게 값을 불렀고 조금이라도 상한 나물이 섞이면 스스로 값을 깎아주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꾀를 부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할 때 석겸만은 묵묵히 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손해를 보았고 주머니는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석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한 푼보다 정직하게 번 한 푼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눈은 사나흘째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산길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석겸은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석겸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묶음으로 만들어 등에 지고 내려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오던 석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눈더미 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비녀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은 얼어붙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석겸은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결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석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외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지고 있던 장작 묶음을 내려놓고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석겸은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외투를 벗어준 탓에 석겸의 몸도 점점 얼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석겸의 온몸은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석겸이 낯선 여인을 업고 들어온 것을 본 박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주워온 것이냐, 박씨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석겸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산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박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늘다니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에 남의 입까지 먹여 살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더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겸의 눈에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겸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방안이 따뜻해지자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석겸은 여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녹여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석겸의 따뜻한 손길로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박 씨가 끓인 죽을 가져왔고 석겸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여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죽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이는 석겸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겸은 여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의 숨이 끊어질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옆에 석겸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겸은 여인의 작은 움직임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시는가, 보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석겸은 물 한 그릇을 떠와 여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물을 마셨고 그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초하라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초아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아는 석겸과 박 씨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윤자원 댁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자원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주인 나리께서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초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초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말을 믿어 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초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초아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집더미와 헝겊들을 보고 초아는 그것들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초아의 손에는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장갑 한 켤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나실 때 이것을 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석겸은 장갑을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집과 헝겊을 이렇게 정교하게 엮어 만든 솜씨가 놀라웠습니다. 안쪽은 부드러운 솜을 넣어 따뜻했고 바깥쪽은 튼튼한 짚으로 엮어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석겸은 초아가 만든 장갑을 끼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장갑 덕분에 손이 시리지 않았고 일하는 것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며칠 후 초아는 마을 아이 하나가 동상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아는 산으로 올라가 쑥과 소립을 캐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꿀과 섞어 정성스럽게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초아는 연고를 아이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의 손은 놀랍게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초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겸은 초아의 약초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초아는 석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석겸은 산에 오를 때마다 약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초아는 석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연고를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산나물과 함께 팔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초아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석겸은 산나물과 연고를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고는 생각보다 잘 팔렸고 석겸은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겸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박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석겸은 그 돈으로 어머니께 새 옷감을 사드렸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세 사람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작은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한 구석에서 석겸을 주목하는 수상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윤자원은 이 고을에서 장터의 약재 거래를 독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골의 천한 놈이 연고를 팔아 돈을 번다는 소식이 밀정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윤자원은 심부름꾼을 시켜 그 연고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날이 그 연고는 석겸이라는 자가 파는데 그 집에 젊은 처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그 처자가 연고를 만든다 하옵니다. 윤자원은 무심코 듣다가 처자의 인상차기를 듣고는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 묘사는 자신이 내쫓은 종 초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자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취하려다 실패하고 누명을 씌워 내쫓은 계집이 아직 살아있다니, 그것도 장터에서 장사까지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윤자원의 머릿속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만약 초아가 그날 밤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윤자원은 그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윤자원은 당장 하수인 봉유섭과 관아, 이방 최동류를 불러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윤자원의 얼굴에는 차갑고 냉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천한 계집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그것도 모자라 내 영역에서 장사까지 하고 있다니 말이다. 윤자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저 계집을 그냥 두면 언젠가 그날 밤의 일을 떠벌릴지도 모른다. 입을 막아야 한다. 봉유섭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제게 좋은 꾀가 있습니다. 그 계집을 숨겨주는 석겸이라는 놈을 먼저 제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살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고 관아에 구하면 됩니다. 최동률이 거들었습니다. 제가 이방으로서 조서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저 놈은 글도 모르는 천한 놈이니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잡혀가면 그 계집은 갈 곳이 없어질 것이고 그때 다시 처리하면 됩니다. 윤자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도록 거짓 문서를 꾸몄습니다. 조서에는 석겸이 살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문서에 찍힌 관인만은 진짜였습니다. 새벽 일찍 석겸의 집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여섯 명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석겸은 급히 문을 열었고 포졸들은 거친 손으로 석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석겸이냐 살림 훼손과 무단 채취 혐의로 체포한다. 석겸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산에서 정직하게 나무를 캐왔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살림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초아도 달려나왔지만 포졸 하나가 초아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초아는 그 순간 포졸들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윤자헌이었습니다. 윤자헌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아와 눈이 마주치자 윤자헌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초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이런 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포졸들은 석겸을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산나물과 약초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석겸이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캐고 정성스럽게 말리고 조심스럽게 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석겸은 채동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채동률은 높은 자리에 앉아 석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살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한 증거가 여기 있다. 석겸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채취했습니다. 한 번도 금지된 곳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채동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석겸은 옥에 갇혔습니다. 석겸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초아와 박 씨는 어둠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남은 쌀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은 석겸의 안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아는 혹시 석겸이 풀려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불을 질러라. 깨끗이 태워버려야 한다. 초아는 깜짝 놀라 박 씨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이 창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서너 명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창고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봉유섭이 보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것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초아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고에는 석겸이 평생을 모은 도구들이 있었고 압수당하지 않은 약간의 약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잃으면 석겸이 돌아와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멈추시오.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초아의 외침에 사내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양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꺼져라. 계집 방해하면 너도 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사내 하나가 말하며 횃불을 창고 지붕에 던졌습니다. 마른 이영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초아는 필사적으로 창고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이 초아를 막으려 했지만 초아는 그들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미친 계집이. 창고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아는 숨을 참으며 벽에 걸린 도구들과 남은 약초 자루를 찾았습니다. 초아는 겨우 약초 자루 하나와 도구 몇 개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기둥이 무너져 내렸고 불길이 초아의 팔을 스쳤습니다. 초아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박 씨가 달려와 초아를 끌어냈고 두 사람은 무너지는 창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주막 주인 한만춘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는 불타버린 창고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집까지 태워버리다니. 한만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장장이 이석봉도 달려왔고 약재상 오상철도 왔습니다. 그들은 석겸이 평소 정직하게 거래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윤자원이 두려웠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상철은 초아의 화상을 보고 자신이 가진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르시오. 흉터가 남지 않을 것이오. 그때 관아 서기 정아림이 찾아왔습니다. 정아림은 평소 소신 있는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기록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아는 정아림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윤자원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던 일 누명을 씌워 내쫓은 일 그리고 지금 석겸을 괴롭히는 이유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아림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석겸이 평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아림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석겸이 채취한 약초의 종류와 날짜 그리고 위치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림은 평소 기록의 중요성을 믿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석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아림은 초아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채동률 앞에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석겸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동률은 장부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문서다. 정아림은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동률이 이미 윤자원에게 매수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찌 관아의 이방께서 백성의 정당한 증거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아는 화상 입은 팔을 감싸 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겸이 풀려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약초라도 더 캐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고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아는 석겸이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바위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초아는 그 향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버섯의 향이었습니다. 초아는 서둘러 눈을 치웠고 그곳에는 거대한 송이 군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송이를 캤습니다. 화상 입은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개, 두 개 조심스럽게 캐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초아는 광주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초아는 박 씨에게 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으로 석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윤자원의 밀정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윤자원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초아는 송이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재상 오상철은 송이를 고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최상품 송이입니다. 제가 전량 사드리겠습니다. 오상철은 송이의 값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그 돈은 석겸이 몇 달을 일해도 벌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초아는 그 돈을 들고 정아림을 찾아갔습니다. 이 돈으로 석겸을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아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동률은 이미 윤자원에게 매수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윤자원은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초아가 구해낸 송이버섯이 자신의 땅에서 난 것이라며 절도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계집이 내 땅에서 송이를 훔쳐 팔았다. 당장 잡아들여라. 채동률은 윤자원의 명령에 따라 또다시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초아가 송이를 캔 곳이 윤자원의 사유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까지 매수했습니다. 윤자원의 하인 하나가 초아가 그 땅에서 송이를 캐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아림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초아와 함께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아가 송이를 캔 곳은 윤자원의 땅이 아니라 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지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여기는 윤자원의 땅이 아닙니다. 정아림은 관아의 토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채동률은 이번에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토지 장부의 경계선을 몰래 고쳐서 그 땅이 윤자원의 소유인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정아림은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원본 장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초아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녀 끝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왔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글자였습니다. 초아는 그 글자를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 아래 길이 있고 물 아래 길이 있다. 초아는 이 글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아는 이 글자를 정아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아림은 글자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숨긴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아래 길, 물 아래 길이라. 정아림은 마을의 옛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옛날 이곳에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아래에는 우물이 있었고요. 전란 때 불타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초아는 그곳이 자신의 고향 근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아는 이석봉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막터는 풀로 뒤덮여 있었고 우물은 흙으로 반쯤 메워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삽을 들고 우물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이석봉이 말했습니다. 물 아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물 안을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봉은 밧줄을 몸에 묶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썩은 물과 흙이 차 있었습니다. 이석봉은 삽으로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혔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이석봉은 흙을 걷어내고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녹슨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밖으로 꺼내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전 아래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윤자언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림이 장부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것은 윤자언이 전란 때 백성들의 곡식과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윤자언의 범죄 증거입니다. 정아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윤자언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항아리와 장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정아림은 한만춘과 이석봉과 함께 현감 최진익을 찾아갔습니다. 초아도 함께였습니다. 정아림은 항아리를 열고 안에 든 은전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현감 날이 윤자언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최진익은 장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윤자언이 전란 중에 백성들의 재물을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얼마를 빼앗았고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채동률이 급히 나섰습니다. 현감 날이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정아림은 준비해 온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은전에 새겨진 표식이었습니다. 전란 때 관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구율미 은전에는 특별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은전에도 똑같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 은전은 구율품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윤자언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증거입니다. 최진익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윤자언을 잡아오라. 포졸들이 윤자언을 끌고 왔고 석겸도 즉시 풀려났습니다. 초아와 박씨와 마을 사람들이 석겸을 반겼습니다. 최진익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자언 장 80에 3,000리 유배에 처한다. 채동률 파직하고 옥에 가둔다. 복유섭 곤장 50에 노역형에 처한다. 석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석겸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며칠 만에 튼튼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겸과 초아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신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을 만난 것은 제 평생 최고의 복입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서방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초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덕보였습니다. 석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선은 돌고 돌아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직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